안녕하세요. 평생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70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만큼은 다를 거라고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큰아들이었어요. 온 가족이 허리띠 졸라매며 뒷바라지했던 그 큰아들이 저에게 등을 돌린 순간 저희 가족들은 모두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이야기를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요. 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겐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늘상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결혼할 당시엔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과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남편이 노름을 하면서 다 날려버렸죠. 평생 일할 줄 모르고 한량으로 그렇게 사는 남편 때문에 전 매일같이 소갈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좋은 집에 살다 결국 저흰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 전 꿋꿋이 버틸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의 갈등은 사실 끊이지 않았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난리를 피우곤 했으니까요. 야, 돈 내놔, 돈. 나 지금 가야 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내가 돈 놔두고 가라 그랬지? 근데 왜 안 놔두고 가? 얼른 내놔, 나 바쁘니까. 지금 어디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너 어디 가서 노름하려고?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주변에 누가 있든 말든 남편은 항상 저에게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데 집안에선 얼마나 괴팍했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허거나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대니 저 역시 그런 남편과 매번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 한 칸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게 평생 한스럽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저희 애들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보단 빨리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 막내딸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꿈이라고 했었죠.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그렇게 공부하던 큰아들은 전교에서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했을 뿐더러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열망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된 큰아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성인이 되며 집을 떠나게 됐는데 둘째 아들은 인테리어 쪽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막내딸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살냈던 남편이란 사람이 큰아들이 27살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죠.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서 저희 애들은 사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의 원흉이나 다름없었던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큰아들은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27살 때 일찍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둘째 며느린 당시 25살로 사실 어린 나이인데도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서 제가 시어머니라 불편할 수 있었음에도 얼마나 절 많이 챙기던지요. 심지어 제가 홀로 시골에 있다 보니 둘째 내외가 절 찾아와 합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둘째 내외 말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작은 며느린 결혼하고서 쌍둥이를 낳았고 그 후로 두 아이를 더 낳아 4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죠.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이라도 줘야 할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니까요. 자식이 넷이다 보니 작은 아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테리어 쪽으로 쭉 일을 하며 제법 솜씨도 좋고 능력도 인정받아 여기저기 불러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의 수입은 웬만한 대기업 이상의 수입을 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큰아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많이 도움을 줬었나 봅니다. 결혼 전에도 작은 아들은 돈을 벌면 거기서 일불 떼어 형 기죽지 말라고 보내주고 밥 챙겨 먹으라고 보내줬었어요. 작은 아들뿐 아니라 막내딸 역시 일찍 공무원 생활하며 큰오빠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며 돈을 보내주곤 했었고요. 솔직히 공무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데도 거기서 또 한 달에 꼬박꼬박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 오빠를 꼭 챙겨주더라고요. 얼마나 착한 애들인지 그런 착한 동생들의 마음을 받고 큰아들도 늘 고마워했었죠. 가끔씩 저희 작은 아들네 집에 와선 큰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꼭 의사가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우리 동생들도 내가 다 챙길 거야. 너희가 나한테 해줬던 거 나 절대 은혜 잊지 않을게. 고맙다. 형, 우린 형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밥벌이하고 사는 거지 뭐. 형은 의사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형이 우리 집 기둥인데 당연히 잘 돼야지. 그러던 중 저희 막내딸도 30살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이도 같은 공무원이었어요. 사이 집안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하고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래도 사이와 딸은 서로 의지하며 정말 열심히 예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희 큰아들도 나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은 의사고시까지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다 거쳐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의사가 됐을 땐 큰아들이 절 참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때 되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동생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찾아 같이 먹자고 연락도 하고 돈도 조금씩 갚아주며 동생들도 참 잘 챙겼습니다. 결혼하고서 새 아이 그리고 저 모두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새 이렇게 다들 행복하게 잘 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저희 자식들은 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 너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의사 생활을 하던 중 30대 후반에 병원을 이직하게 되었어요. 종합병원은 아니었고 좀 규모가 큰 개인 병원이었답니다. 거길 다니며 아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표정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밝은 모습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싶어 물어봤더니 아들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 어머니, 실은 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결혼하려고요. 사실 그동안 큰아들을 보며 연애도 통 안 하는 것 같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어 보여 걱정이 나름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만나는 여자의 정체를 알고 전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만나는 그 여자가 바로 병원장의 딸이었더라고요. 큰아들이 이직하고서 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일도 잘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장이 직접 자기 딸을 소개해 준 거였죠.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게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저 정말 끈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예, 너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너 그 병원장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성공이 먼저예요. 제가 성공하려면 그 여자가 저한테 있어야 돼요. 물론 좋아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보며 전 환희에 차있던 마음이 차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 후로 큰아들은 그래도 연애를 계속 이어가더니 어느 날은 결혼을 하겠다며 정말 인사를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들네 집에서 다 같이 모이려고 했는데 작은 아들 집이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근처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예약을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비 큰며느리를 보게 된 날, 전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바로 예비 큰며느리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머리는 탈색을 했는지 샛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손목에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문신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며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반가워요. 지혜라고 했나? 그래, 우리 아들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만났어요? 그냥 좋아요. 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 일하는 병원 병원장이라면서요. 우리 아들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하던데. 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단답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표정도 없는데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작은 아들 레이와 막내딸도 표정이 영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는지 중간에서 큰아들이 다급하게 분위기를 정리하더군요. 아니, 어머니, 호구조사 하신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바로 식사 왔네. 식사하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그 뒤로 먹거나 그러는 게 좀 예의지 않나요? 평상시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들을 처음으로 보는 인사자리인데 더 신경 쓸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비 큰며느린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숟가락부터 먼저 들고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저나 두 동생들과도 얘기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열심히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며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서 그래도 차라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얘기조차 할 수 없었죠. 바로 밥을 다 먹자마자 예비 큰며느리가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러면서 그대로 뒤돌아 가버리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옆에 서 있던 막내딸과 작은 아들은 황당해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엄마, 완전 싹수가 노래. 쟤 뭐야? 형, 지금 저런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기본도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는데 도대체 우리 집안 어떻게 보길래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미안하다. 너희가 좀 이해해주라. 외동딸로 곱게 자라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해줘.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는 큰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이걸 정말 시켜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들, 너 꼭 이런 결혼 해야 되겠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것도 다 감당해야 돼요. 모든 건 제가 감당할 테니까 저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더니 큰아들은 다급히 떠나버린 예비 큰며느리를 쫓아가 버렸습니다. 저흰 한동안 그 자리에서 다들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한숨만 절로 나오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작은 며느리도 화가 나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아셨죠? 저희 집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시숙님도 의사고 저희 남편도 지금 인정받는 인테리어 업자고 거기다 아가씨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애를 넷씩이나 낳았는데 보통 여자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 아이, 우리 며느리야 보통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네 덕에 웃는다, 웃어. 작은 며느리의 말에 그나마 좀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너무나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큰아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큰아들의 마음은 굳건했고 제가 반대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한 달 뒤 상견례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치르며 보니 정말 그 병원장이란 예비 사돈께서 저희 큰아들 너무 아껴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큰아들이 뭐라든 웃으면서 바라보고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 윤철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듬직한 아들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예비사인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직원들하고도 다 잘 어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우리 예비사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남주기 아까워 저희 딸을 제가 직접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사돈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런 아들 두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예비 사돈은 허허 웃으며 저에게 저희 큰아들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웃으며 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안사돈이었죠. 아무래도 예비 큰며느리가 딱 예비 안사돈을 닮은 모양이었어요. 인사는 내내 싸늘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하는 말투도 비슷했거든요. 아이고, 무슨 지금 널리고 널린 게 대한민국 의사인데 하필이면 골라도 저런 집안을 골라. 뭐 수준이 맞아 결혼을 시키든가 말든가 하지. 당신 조용히 안 해?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예의 없게. 예의? 아, 예의는 무슨? 예의를 차려도 좀 비싼 급에 맞는 사람들한테나 차리는 거지. 난 정말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결혼시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안사돈의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자라온 환경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해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 역시 저희 애들 함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초면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이고, 그래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참. 그 말에 안사도는 들으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그냥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작은 며느리가 일어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초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좋자고 결혼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상견례도 하는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좀 가려서 해주시죠. 어머, 둘째 며느리는 아주 탕차네. 그럼 우리 딸한테 형님이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형님 대우하면서 잘 케어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만약에 우리 딸이 어리다고 막 혼내거나 그러면 저 못 참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상대방에서 먼저 물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물진 않거든요. 예비 안사도는 어떻게든 작은 며느리 길을 꺾으려고 했지만 작은 며느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간중간 기싸움이 살벌했죠. 그나마 박하사돈께서 좋으신 분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혼집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예비 사돈 댁에서 저희 아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였죠. 사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혼집을 사시 마련해 줄까 하다가 저희가 자식이 딸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딸 없이 산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이랑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또 넓고 이렇게 들어와 살아도 복잡하지 않을 정도라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 대신 혼수 예단일 이런 건 전혀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사이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잘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솔직히 예비 안사돈을 보니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박하사돈이 큰아들 예뻐하고 인상도 좋으시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대릴 사이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젠 결혼하고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큰며느리도 제발 좀 잘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결혼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딱 4달 후가 첫 명절이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추석이 다가오면서도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명절엔 그래도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일이 딱 되자 오기로 했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아예 오지 않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들, 너 안 오니? 아니, 이제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지금 다들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 아이, 어머니, 어쩌죠? 아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오늘 못 갈 것 같은데요.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까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아침에 수영장 갔다 오더니 너무 피곤하다고 이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대요. 뭐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첫 명절인데 피곤하다고 시댁에 안 간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번엔 못 갈 것 같으니까 먼저 식사하세요. 전 큰아들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사실 듣고 작은 아들이며 작은 며느리며 사이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생일 땐 그래도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와선 내내 쌀쌀맞게 굴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참석은 했구나 생각하고 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큰 며느린 작은 며느리 가방을 보더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머, 뭐야, 동서, 무슨 그런 싸구려 가방을 가지고 있어. 이거 딱 봐도 시장에서 한 2만 원 하나 그럴 것 같은데. 아우,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내 인생에 동서 같은 사람이 동서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동서, 이 가방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동서 한 달 월급 얼마야? 네? 저 애 키우느라 일 안 하는데요? 어머, 백수야 그럼? 이 가방 1,000만 원도 넘는 거야. 동서, 이 가방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말해봐. 형님, 그 가방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해봐.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랬더니 저희 작은 며느린 경우 없는 큰 며느리 말에 표정 하나 안 바뀌더니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딴 가방 저 필요 없는데요? 뭐? 아니, 왜 필요가 없어? 가방은 예쁘지만 가방맨 주인 성격이 기본도 없고 교양도 없고 매너도 없고 부모만 믿고 까부는 것까지 인성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맸던 가방은 메고 싶지 않네요. 저도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거든요. 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나 먹이는 거야? 아니요, 먹이다뇨. 뭐 꼭 형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가방 관심이 없다고요. 돈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지? 어? 약 올리는 거 맞지? 그러면서 두 며느리가 투닥거리는데 왠지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한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내내 표정 없이 앉아있다 작은 며느리 한마디엔 울컥울컥하며 열불을 내는데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며느리가 저에게 뭔가를 딱 건네더라고요. 그건 바로 카드였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깜빡하고 선물을 못 사왔네요. 대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이거 제 카드인데 한도 4천만 원 될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시고 전 그 카드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더니 제게 카드를 던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돈을 쓸 수 있다고 한들 그게 반갑겠습니까?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모를까 무슨 적선을 해주는 것 마냥 얘기를 하니 정말 기분이 더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며느리가 또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 카드 저한테 주세요.
그러더니 그걸 그대로 큰며느리한테 딱 던져버리더군요. 그리고선 작은 며느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식으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고 참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른한테 무슨 짓이에요? 누가 카드 이렇게 던져서 줘요? 주려면 정중하게 두 손을 주던지. 아니, 동서 왜 나한테 자꾸 그래? 나한테 뭐 자격지심 있어? 아니, 내가 뭐라든 왜 나만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못 잡아먹어 안달이 아니고요. 어른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인 줄 알았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던지 말을 예쁘게 하던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배우셨어요? 못 배우신 건가? 그렇게 작은 며느리가 딱 잘라 얘기를 하자 그 후부턴 큰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던 와중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큰며느리가 큰아들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갈래. 나 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밥 못 먹겠어. 어? 아니, 왜? 더 이따가 가지. 우리 온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쟤가 뭐 내가 말만 하면 막 트집 잡잖아. 별것도 아닌 게. 야, 너 애가 넷있는데 그거 키울 능력은 되니? 능력도 없이 애는 많이 낳아가지고 꼭 능력 없는 것들이 저렇게 자격지심 있더라. 저 당분간 여기 안 올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 그러더니 큰며느린 홀라당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전 눈을 질끈 감아버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작은 며느린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딸과 작은 아들은 작은 며느리에게 잘못한 거 없다며 작은 며느리를 위로해 줬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작은 며느리를 토닥여줬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던 큰아들은 작은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가볼게요. 재수씨, 아니 좀 사람이 말을 하면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꼭 말대꾸를 하세요? 형님 무서운 거 모르세요? 제 아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 우리 아내가 지금 뭐 틀린 말 했어? 아무리 형수네 집이 잘 산다고 해도 이딴 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뭐? 이딴 식? 이딴 식이라니. 지금 너 형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더니 결국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와 집안이 난리가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바로 앞에서 싸우는 두 아들을 말리며 얘기를 했어요. 그만해라,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큰애 너도 가. 그냥 가거라. 그런 제 말에 큰아들은 꾸벅 인사를 하더니 나가버리고 작은 아들도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큰며느린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끔 큰아들만 찾아와 절 챙길 뿐이었죠. 큰며느리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큰아들은 눈치를 봐가며 중간중간 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결혼하고서 2년 가까이 됐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기뻐하며 연락이 온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습니까? 미워도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사는 며느리인데 이런 기쁜 소식에 축하를 해주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라, 축하한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우리 손주 태어나기 전까지 좋은 것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축하한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 큰며느리가 뭐라고 답장이 왔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만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질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연락은 없었지만 간간히 큰아들에게 소식을 물으며 지냈고 몇 개월 후 큰며느린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출산한 것도 큰아들이 알려준 덕에 알았지 아이를 낳은 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출산을 했단 말에 사실 전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괜히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하다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 뭐라도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사골 육수를 제가 정성껏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딱 도착해서 올라가 보니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있더라고요. 전 조심스럽게 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 그래, 몸은 괜찮니?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별로요. 역시나 단답으로 대답하며 절 쳐다보지도 않는 큰며느리를 보며 속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건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주섬주섬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선 챙겨온 그릇과 숟가락을 꺼내고 간소하게 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거 내가 사골 육수 좀 푹 고아서 왔다. 그릇도 챙겨왔으니까 한 그릇 한번 먹어봐. 출산하고 먹으면 좋다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보렴. 그랬더니 그래도 큰며느리가 숟가락은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입 맛을 보더니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입맛에 안 맞는 거니? 네, 좀 맛이 없네요. 냄새도 거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보니까 원래도 큰며느린 한식을 별로 안 먹고 서양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냄새가 싫다며 얼굴을 찌푸리며 한껏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아가, 네가 잘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몸에 엄청 좋은 거야. 냄새도 안 나는데 그래. 안 나기는요. 냄새가 엄청 나는구만. 그리고 맛도 없어요. 이걸 무슨 맛에 먹어?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있던 큰아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큰며느리의 말에 바로 그릇을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바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전 너무 황당해 쳐다봤는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하러 이런 거 가져왔어요? 아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기 싫어하는데 왜 억지로 먹으라 그러세요? 여보, 나 피곤해. 어머니 좀 가시라고 해. 어머니, 이제 볼일 끝났으니 가보세요. 아내 쉬어야 돼서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나 손주도 못 봤는데? 아이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요. 지금 못 보니까 가보시라고요. 아내가 피곤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도 없이 이런 걸 챙겨서 오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 보세요. 아니, 그래도 이 엄마가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너까지 이럴 수가 있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큰며느리는 다시 한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피곤하다니까. 알았어. 어머니 얼른 가세요. 가시라고요. 그만 가보세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아예 제 등까지 떠밀었고 전 결국 병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진짜 며느리 한마디에 꼼짝을 못할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말 그대로 큰아들은 그 집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였고 이제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성공을 하자는 열망이 컸지만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전 집에 오자마자 그냥 제 방에 그대로 누워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누워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며느리가 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마트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얼른 갔다 와. 네? 어머님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역시나 작은 며느린 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뭐가 이상하다는 걸 단박에 알아채더군요. 그러더니 절 유심히 보더니 놀라서 묻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었어요? 뭐야, 엄마 울어? 엄마 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형한테 갔다 온다고 하더니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처음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 사건은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아 있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고민을 하더니 딸에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엔 막내딸과 사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오더니 정말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짜야? 정말 엄마가 사골 육수 끓여서 갔는데 큰오빠가 그걸 갖다 버렸다고? 아니, 새언니가 엄마 가라고 했다고 큰오빠가 그대로 쫓아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돈 보내줘. 작은 오빠도 생활비 내주고 그랬잖아. 그 돈 큰오빠가 다 갚지도 않았어. 아니, 물론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엄마, 나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어요. 나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 못 참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속상해하면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건데요. 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어머님, 저 역시 남편 말에 동의해요. 솔직히 아주머님 제가 좋아하지도 뭐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한 어머님 앞으로도 이렇게 상처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살라고 그만 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할 만큼 하셨어요. 그러더니 애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하더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작은 오빠, 나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당했으면 그만큼 갚아줘야지. 안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도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 돼. 나도 뭐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진 않지만 우릴 이렇게 무시하고 엄마 눈물까지 흘렸는데 제대로 갚아줘야지. 그렇게 막내딸과 작은 아들은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다음 주에 저희 딸내 부부와 작은 아들 부부는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큰아들이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렇게 다녀오고선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뒤부턴 애들이 한 말들을 토대로 적은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서 큰아들이 로비로 나왔다더라고요. 너희들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뭐하러 오긴? 빚 받으러 왔지. 뭐 빚? 빚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부터 넌 내 오빠도 아니야. 맞아. 너 내 형 아니야. 뭐야, 니들 갑자기 왜 그래? 아, 왜 그러는 거야? 작은 아들과 막내딸의 말에 큰아들은 무척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 한번 성공시켜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리 먹을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해서 너 의사 만들려고 개고생했던 거 네가 알잖아. 그 대가 받으러 왔어.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 근데 너 그 돈 지금껏 우리한테 다 안 줬잖아. 이자 쳐서 갚아. 너 우리 아니었으면 의사도 못 됐어. 등록금 없어서 어떻게 의사 됐겠니? 청구서 줄 테니까 그대로 다 갚아. 야, 오빠를 도와주면 그냥 도와준 거지. 무슨 청구서까지 내밀고 있어? 그때 네가 우리 오빠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우리 오빠 아니니까 주는 거야. 내가 너 이제부터 내 오빠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갚으라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엄마한테 잘하고 오빠 안 해. 새언니 제대로 교육시켜서 엄마한테 잘해.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서 그 집안 사이로 살 건지 선택해. 그렇게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나요? 큰아들이 선택한 건 저희가 아니라 바로 본인 처가댁이었답니다. 도저히 자긴 자신이 없다며 이럴 거면 그냥 연을 끊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을 들려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도 우리 집안 사람들 때문에 아내하고 매일 싸우는 것도 지겹고 지금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처가 식구들이야.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집안에 잘할 건데 왜 지금 이러는 거야? 니네들 말대로 그냥 인연 끊자. 이런 큰아들의 말에 결국 작은 아들과 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결국 작은 아들과 딸한테 5천만 원씩을 주더니 정말로 큰아들은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작은 아들과 딸은
큰아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진짜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했던 일이었는데 정말 큰아들이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그냥 돈을 받은 거였어요.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걸로 정말 큰아들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난다지만 그 누가 가족을 버린답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정말 저희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명절에도 작은 아들 네와 딸네 식구들과 만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마음 한구석에 좀 걱정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놔버리니까 차라리 좀 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일상이 익숙해질 때쯤 갑자기 뜬금없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바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저 집에 가도 되나요? 뭐하러 와? 이제 가족도 아닌데 오지 말거라. 냉정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 갑자기 큰아들은 펑펑 울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 그 집에서 사이로 산다더니 이혼은 무슨 소리야? 저 그렇게 됐어요. 이혼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어머니. 그렇게 울며 불며 하소연하는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진짜 저쪽 집안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가 났는데 병원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소송도 걸리고 병원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다 보니 그날 이후로 바깥 사돈이 큰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병원에 있을 자격도 없다며 바깥 사돈이 큰아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안사돈이란 사람이 옆에서 왜 결혼을 시켰냐며 은근히 이혼 압박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큰며느리도 큰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부모가 자기 남편을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큰며느리도 점점 큰아들을 멀리하고 부모랑 똑같이 욕을 했나 봅니다. 결국 큰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이혼하자 그러니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들어보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큰아들은 며느리가 힘들게 하고 장모라는 사람도 핍박을 주고 완전 사이로서 생각도 안 하고 남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나중에 박과사돈이 병원장이니 그 병원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악 물고 버텼던 거였고요. 그런데 의료사고로 소송전에 들어가다 보니 믿었던 박과사돈한테도 외면받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 하나 처가에서 큰아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렇게 쫓겨나듯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를 건 거죠. 전 큰아들의 말에 그냥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 본인의 성공만을 위해 선택했으니 이 상황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명절날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벨이 울리자 작은 며느리가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하며 말하는 겁니다. 현관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오셨는데요. 뭐라고? 아니, 형이 여길 왜 와? 분명 연 끊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됐어, 열어주지 마. 우리 모르는 사람이잖아.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아휴, 문 좀 열어줘라. 결국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작은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꼴을 보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옷차림부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수염은 덥수룩하니 세탁도 안 했는지 옷에서 냄새가 풀풀 풍기고 정말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바로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요. 뭐가 다 끝났다는 거야? 저 이혼했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얘들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니? 아빠라는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살았잖아. 얼마나 고통받으며 살았냐고. 난 그래서 내가 대리사료 들어가 이 약 물고 참다 보면 꼭 성공해서 우리 집안도 잘 살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집안 사람들 다 호강시켜주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결국 이렇게 됐어. 정말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정말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형, 언제 우리가 형한테 호강시켜 달랬어? 우리가 뭐 해달라 그랬어? 우리가 형 의사 만들 때 뭐 하나라도 바란 거 있었냐고. 형이 그토록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서 형 도와줬던 거야. 형한테 바란 거 하나도 없었어. 형 하나만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형 혼자 잘 살려고 하고 우리가 도와줬던 거 외면하고 우리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형은 우리 가족들이 걸림돌이라서 버렸잖아. 그런데 이제야 뭐 어쩌라고. 이제와 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다야? 그러면 다냐고. 우리가 받은 상처 생각도 안 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병원장 되면 너희들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 됐고, 이미 우린 끝났어. 우린 형 없으니까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행복 깨뜨리지 마. 형 때문에 더 망가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그만 얘기 끝났으면 가봐.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더니 큰아들은 100만 원을 딱 저에게 내놓았습니다. 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지 않자 그대로 그걸 바닥에 놓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잘 모셔라. 난 형 자격도 없고 오빠 자격도 없고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 그냥 너희들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그게 다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정말 속이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후 소식을 들어보니 큰아들은 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후에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고서 간간히 소식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손주는 전 큰며느리가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은 저희 가족에게도 처가댁 식구들에게서도 모두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은 큰아들이 무엇이 소중한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곧 있으면 설날이라고 제 계좌로 10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사드시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곧 설날인데 동생들과 같이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저 같은 불효자는 그냥 잊고 사시고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만든 일이고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못난 오빠, 못난 형, 못난 아들, 제가 다 감수하면서 살 테니까 그저 어머니는 행복하게만 사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자를 보는데 애미 마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몸은 아픈데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혼자 방구석에 짱 박혀 지내고 있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짠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큰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런 게 또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큰아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괘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냉정하게 굴고 있긴 합니다. 하나 바람이 있다면 큰아들 스스로 그 착한 동생들이 큰아들한테 왜 그랬는지 이 어미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 느끼며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용서를 하고 다시 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큰아들이 앞으로 너무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람답게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연이 나갈 때쯤이면 설이 끝났을 수도 아니면 설 연휴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서
사연투부 작가님들과 거의 2주 동안 통화라며 쓰게 됐는데 긴 시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작가님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사연투부도 이렇게 번창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힘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